이 이야기는 광명 시에 사시는 박영자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은행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했는데 정류장을 잘못 내려서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동네를 걷게 됐어요.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아버지였습니다. 사돈? 제가 부르자 사돈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조금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 사돈.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사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사돈은요? 저는 은행 갔다 오는 길이에요. 버스를 잘못 내려서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그러다 저는 버스 시간이 생각나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예, 사돈도 조심히 가시고요. 몇 걸음 걸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돈이 왜 여기 있지? 며느리 친정은 이쪽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돈은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낯익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8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몇 달 전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기 전까지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 부부가 살던 그 전셋집에 지금 며느리 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몇 달 전 아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엄마, 혹시 여유되는 돈 조금 없어?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 취득세도 있고 이사비도 있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계산이 맞았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요.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예요. 올해 67입니다. 남편 최성호는 70이고요. 저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준혁? 올해 38이에요. 준혁이가 수진이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은 신혼집이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괜찮은 전셋집을 얻기에는 부족했어요. 처음부터 아들이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말했어요. 엄마, 괜찮다 싶은 데는 너무 비싸. 조금 싼 데로 가면 출퇴근이 너무 멀고, 대출을 더 받으면 이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저도 젊은 사람들 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도 노후가 있었어요. 남편은 당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고, 저도 앞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며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묻자 남편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1억 해줘도 애들이 보는 집은 모자란데.
그러면 더 해줘야지.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 노후는?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대출 없이 마련해둔 상태였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살 집은 있었습니다. 예금도 조금 있었고 남편 퇴직금도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집이라도 있잖아. 애들 시작할 때 집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저희가 가진 것도 결국 준혁이에게 갈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억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말은 2억이었지만 저희한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 퇴직금에서 일부를 떼고 제가 오랫동안 넣어둔 예금도 깼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해지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만기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요. 그때는 이상하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힘으로 아들이 조금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이 정도 남으면 우리 둘 사는 데는 괜찮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껴 쓰면 되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돈을 저희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필요하면 언제든 꺼내줄 수 있는 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억을 보탰고 준혁이와 수진이가 모은 돈, 대출을 합쳐 4억 정도 되는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계약은 준혁이 명의로 했어요. 전세 계약하는 날, 준혁이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고마워. 수진이도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는 그 말이면 됐습니다. 됐어.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살기나 해. 그날 이후 저는 그 돈을 다시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셋집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대출을 얼마나 갚았는지 그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했습니다. 한 번은 반찬을 좀 해놓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준혁이네 갖다 줄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제가 바로 말했어요. 전화하고 가야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돈도 들어간 집인데 아들 집 한 번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돈 줬으면 끝이지. 애들 사는 집은 애들 집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줬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예고 없이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을 어떻게 꾸미라느니, 가구를 뭘 사라느니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됐습니다. 준혁이 부부도 8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맞벌이하면서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중간에 이사를 갈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준혁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사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진짜? 응. 어디? 아들이 동네와 아파트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가격을 듣고는 조금 놀랐어요. 비싸네. 요즘은 다 그래. 그래도 가능해?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것도 있고, 전에 살던 집 전세금도 있고, 대출 좀 받으면 될 것 같아. 저는 대견했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전셋집 하나 얻기도 빠듯했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집을 산다니. 남편도 좋아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열심히 살았네. 저희는 그날 저녁 둘이 고기까지 구워 먹었습니다. 준혁이가 집을 산다는 게 꼭 저희가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말한 금액을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기존 전세금이 4억 정도, 8년 동안 부부가 모은 돈도 있고 대출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빠듯하긴 해도 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어느 날 준혁이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묻자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응? 혹시 여유되는 돈 조금 없어?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돈? 응? 왜? 집 사는데 생각보다 조금 모자라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 전세금 나오잖아. 응? 너희 모은 것도 있고. 있지. 대출도 받는다며. 준혁이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출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부족한데? 아직 정확히는 몰라.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들이 전에 이야기한 집 가격, 기존 전세금, 대략적으로 들었던 저축액, 대출까지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도 얼추 맞지 않아? 제가 묻자 아들이 얼버무렸습니다. 취득세도 있잖아. 이사비도 있고, 들어가기 전에 손볼 때도 좀 있고,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집값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준혁이가 돌아간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집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대. 남편이 바로 물었어요. 얼마나? 정확히는 말 안 하더라. 우리 뭐 좀 남은 거 없나?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응? 우리 8년 전에 2억 줬어. 알지. 지금 있는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잖아. 애가 집 산다는데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준혁이가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은행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자가 너무 많으면 어쩌나? 그날 밤에도 남편과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더 줄 만한 큰 돈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제가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어제 말한 돈 말이야. 응, 미안한데 엄마 아빠도 지금은 큰 돈은 어렵겠다. 말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많이 부족해? 아니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을 듣는데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8년 전에 우리가 조금 덜 줬으면 지금이라도 더 해줄 텐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별말 없이 웃었습니다. 됐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준혁이 부부는 집을 샀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희도 갔어요. 새 집은 좋았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동네도 깨끗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이사 걱정은 없겠네.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놀러 오세요. 저는 그때까지도 기존 전셋집은 당연히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집에 넣었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사돈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살던 옛 아파트 앞에서요. 사돈이 그 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났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나 오늘 수진이 아버지 봤어. 어디서? 준혁이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에서. 남편이 TV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거기 왜? 몰라. 친구라도 있나 보지.
그런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수진이와 통화하다가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너희 부모님 요즘도 그 동네 사시니? 수진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어느 동네요? 너희 전에 살던데. 또 잠시 침묵.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해? 수진이가 결국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거기 계세요.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뭐? 저희가 이사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너희가 살던 집에? 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집 계약 안 뺐어?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휴대전화만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기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사돈이 전세금을 준 건가?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가고 사돈이 4억을 주고 들어갔다면 그 돈을 아들 부부가 새 집에 넣었겠지. 그런데 그러면 왜 돈이 부족했을까요? 왜 준혁이는 저한테 와서 돈을 더 도와줄 수 없느냐고 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너희 전에 살던 집.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누가 살아?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 언제부터? 우리 이사하면서. 그런데 왜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준혁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굳이 말해야 할 일인가 싶었어. 그 말에 처음으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굳이? 엄마. 아니, 잠깐만. 그럼 전세금은? 준혁이가 또 말을 멈췄습니다. 사돈이 전세금 4억 다 준 거야? 그건 아니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얼마 받았는데? 엄마, 그걸 왜 그렇게 따져? 얼마 받았냐고.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2억 정도 받았어. 원래 전세금이 4억이잖아. 알아. 그런데 2억만 받았다고? 수진이 부모님도 형편이 있었어. 그 순간 몇 달 전 일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준혁이가 저희 집에 와서 물었죠. 혹시 여유되는 돈이 없느냐고.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고. 취득세며 이사비며 돈이 많이 든다고.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맞지 않았던 이유. 그게 이거였습니다. 준혁아,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너 그때 돈 모자란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엄마, 돈 달라고 한 건 아니고 혹시 여유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했잖아. 그게 그 말이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장인 장모한테 4억을 받았으면 돈 안 모자랐잖아. 엄마,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뭐가 안 단순해? 수진이 부모님도 집 문제 때문에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바로 뺄 필요도 없는 집이었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잠깐만. 그 집 전세금에 누구 돈 들어갔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2억 보탰지? 알아. 그 돈 어디서 나온지 기억해? 엄마, 아빠 퇴직금하고 우리가 늙어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어. 기억 안 나? 준혁이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그때 저한테 주신 거잖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너 준 거지. 엄마가 돌려달라고 했니? 안 했잖아. 그 돈 내 돈 아니라고 한 적 있어? 없지. 준혁이는 그럼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그래. 너희 돈 맞아. 너희 둘 잘 살라고 준 돈이니까 엄마도 다시 받을 생각 없어. 그런데 목이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빠 퇴직금하고 노후자금까지 꺼내서 보태준 돈이 들어있는 집을 내장인 장모한테 4억 받을 걸 2억만 받고 내줄 거였으면 적어도 우리한테 말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준혁이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가 돈 보태줬다고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허락받아야 돼? 그 말에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상의하라는 거야. 처음으로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걸 왜 엄마한테 허락받아? 그 전세금을 빼서 새 집에 넣든 다른 데 쓰든 엄마가 그걸 일일이 간섭할 생각 없어. 그런데 이건 다르잖아. 우리가 너희 살라고 보태준 돈이 들어있는 집에서 내장인 장모한테 2억을 덜 받고 살게 해드린 거잖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우리가 공짜로 드린 것처럼 말하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도 2억 주셨어. 2억이나가 아니라 원래 4억이잖아. 가족끼리 꼭 시세대로 다 받아야 돼?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지요. 장인 장모에게 조금 싸게 살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뭐가? 그것도 내 선택이라고 하자. 준혁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장인 장모니까 내가 2억 보태드리고 싶었다고 하자. 엄마도 그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그래.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감당했어야지.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어요. 내장인 장모한테 덜 받은 그 2억 때문에 내 새집 살 돈이 부족해졌는데 왜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달라고 했어? 준혁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또 그 말이야? 혹시 여유 있으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지. 그게 손 벌린 거 아니니?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나도 더 말 안 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뭘? 장인 장모님한테 전세금 반만 받고 살게 해드려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엄마가 적어도 왜 돈이 부족한지는 알았을 거 아니야. 준혁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반대했을 거잖아. 그래서 안 했어?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았으니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숨긴 겁니다. 준혁아, 왜? 내가 그게 떳떳했으면 왜 숨겼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는 건 너도 이게 그냥 아무 일은 아니었다는 거 알았다는 뜻 아니야?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수진이 부모님 형편이 우리보다 안 좋아. 그래서 집도 없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옮겨야 했고 우리는 그 집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럼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도와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도움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한테 채워달라고 했느냐고. 말이 계속 같은 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준혁이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집도 있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준혁이는 이미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아니, 내 말은 장인어른 장모님은 상황이 다르다고. 엄마 아빠는 살 집도 있고 당장 큰 돈 들어갈 일도 없잖아.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 화가 확 식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더라고요. 준혁아, 응? 엄마 아빠가 늙어서 이제 돈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는 집 있고 연금도 나오고 큰 지출 계획도 없잖아. 그리고 결국 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아빠가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숨소리만 들렸어요. 뭐 하려고 했냐고? 엄마, 내 말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준혁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인데 꼭 어디에 쓸 계획이 있어야 가지고 있어도 되는 돈이니? 엄마, 내가 말을 잘못했어. 됐다. 엄마, 이제 내가 우리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4억짜리 전셋집에 사돈이 2억만 내고 들어갔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새집 살 돈이 부족해졌으면서 우리에게 또 돈을 부탁했다는 것.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2억만 받았다고? 응. 준혁이가 그랬어? 응.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뭐가? 애가 집 산다는데 돈 좀 더 못 보태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들 집 사는데 못 보태주는 줄 알았네. 그러더니 바로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뭐 하려고? 준혁이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남편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준혁아. 네. 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2억 줬지? 잠깐 침묵. 네. 그거 돌려달라고 한 적 있냐? 없어요. 그 집 너희 집 아니라고 한 적 있어? 없죠. 그래. 남편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자. 네. 내장인 장모님한테 4억 받을 집을 2억만 받고 내줄 거였으면 아빠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었잖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이미 저희한테 주신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 순간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잖아. 저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들에게 큰 소리를 잘 안 쳤어요.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잖아. 아버지, 내장인 장모님 도와드리는 거 좋아. 가족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2억을 덜 받았으면 내가 감당했어야지.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한테 또 손을 벌렸잖아. 아버지, 손 벌렸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냐? 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그때 내가 못난 애비라. 아들 집 사는데 더 못 보태주는 줄 알고 미안해했다. 내 엄마도 미안해했어. 우리가 8년 전에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지금 더 못 주는 거라고. 둘이 앉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했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장인한테 2억 보태드려서 부족한 돈인데 왜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야 했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먼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냥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그래, 2억이나 마련해서 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 또 속이 뒤집혔습니다. 수진아, 네, 2억이나가 아니라 며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4억짜리 집에 2억만 주고 들어가신 거야. 어머니, 나는 내 부모님이 거기 사시는 게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요. 내 부모니까 너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2억 왜 줬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 집 걱정 덜고 잘 살라고 줬어.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8년 동안 그 집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돈 맞아. 수진이가 잠시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너희 선에서 해결했어야지. 네. 내 부모님께 2억 덜 받고 들어오시게 하는 것도 너희 돈으로 한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때문에 부족해진 돈을 왜 다시 우리 돈으로 채우려고 했니? 수진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너도 알고 있었니? 뭐려? 준혁이가 우리한테 돈 얘기한 거. 잠깐의 침묵.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서. 수진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야. 너희도 여유가 없으면서 왜 2억을 양보했니? 부모님이니까요. 그래, 부모님이니까 도와드렸어. 그러면 우리도 부모잖아.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부모는 2억 덜 받고 집에 살게 해드리고 다른 쪽 부모한테는 그 부족한 돈 좀 채워줄 수 없냐고 묻고 그게 너희가 생각한 공평한 부모 대접이니? 저도 말하고 나서 숨이 찼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뒤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그 말도 듣기 싫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사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사돈이 무슨 잘못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사돈, 예. 목소리가 많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괜한 일을 만든 것 같아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 집 마련할 때 사돈 댁에서 그렇게 큰 돈을 보태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준혁이가 말 안 했나요? 그냥 부모님 도움도 조금 받았다고만 했지. 노후 자금까지 꺼내서 2억을 해주신 건 몰랐습니다. 사돈도 많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공짜로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아이들이 2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돈에게 화를 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들 부부가 자기들 집을 싸게 내주는 줄 알았겠지요. 그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된 집인지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사돈. 예. 사돈이 잘못하신 건 없어요. 이건 제가 준혁이하고 이야기할 문제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탈했습니다. 결국 알고 숨긴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언젠가는 준혁이 것이 될 거라고, 남아있는 예금도 결국 아들한테 갈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몇 년 전 소파가 낡아서 바꾸려고 했어요. 앉으면 한쪽이 푹 꺼지고 천도 군데군데 해졌습니다. 제가 바꾸자고 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뭘 또 사?
우리 둘 살다가 나중에 준혁이 주면 어차피 버릴 텐데.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남편은 어금니가 좋지 않아 치과에서 치료를 권했는데 비용이 꽤 들었어요. 조금 더 버텨보지 뭐. 그러고 미뤘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는데 돈 아까워서 안 갔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쓰면 준혁이한테 더 남겨주겠지.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들은 이미 8년 전에 2억을 받았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우리가 번 돈을 쓰면서 아들 돈을 쓰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파 바꿀까?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갑자기 꺼져서 허리 아프잖아. 당신이 그렇게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더니.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 쓸 건 쓰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쓸 건 쓰자. 당연한 말인데. 저희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 돈은 아직 저희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남겨주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소파를 바꿨습니다. 엄청 비싼 걸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몇 번이고 망설였을 가격이었어요. 남편도 치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돈 많이 들 텐데. 제가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돈 들라고 모은 돈이지.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을에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준혁이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저희에게 필요한 돈은 저희가 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준혁이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을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주 뒤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그 말만 했습니다. 준혁이는 새로 바뀐 소파를 보고 잠시 놀라는 눈치였어요. 소파 바꿨어? 응. 좋네. 앉아. 남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셋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 안 한 거, 장인어른 장모님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돈 모자란다고 하면서 진짜 이유 말 안 한 거,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미 나한테 준 돈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었어.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전화하고 며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엄마 아빠 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 전에 받은 2억도 그냥 부모님이 아들 결혼하면 해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어. 엄마 아빠가 그 돈 만들면서 뭘 포기했는지는 생각 안 했고, 저는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도 바로 티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어떻게? 전세금도 제대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다른 집도 알아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집 문제로 뭐라고 안 할 거야. 진짜? 응. 8년 전에 준 2억도 돌려달라고 안 해. 준혁이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어요. 그건 지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너 주려고 준 돈이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 알아도, 응, 엄마 아빠한테 지금 남아있는 돈까지 내 돈은 아니야. 준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는 동안 병원도 가야 하고, 놀러도 다녀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거야. 집도 고장나면 고칠 거고, 필요하면 차도 바꿀 거야. 준혁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누가 뭐래?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고. 엄마, 그 말은 엄마 오래 기억할 거야.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못할 수도 있지요. 다만 그 말 덕분에 제가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을 자식이 미리 자기 몫처럼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식만의 잘못도 아닐 겁니다. 저희도 평생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야.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어느 순간부터 정말 자기 돈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혁이가 돌아간 뒤 남편이 새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이거 잘 샀네.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살걸. 남편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TV 바꿀까? 제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멀쩡한 건 왜 바꿔? 우리 돈 우리가 쓴다며. 쓴다고 막 쓰자는 건 아니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저희가 갑자기 사치스러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마트에 가면 할인하는 물건을 찾고 전기 안 쓰는 방은 불도 끕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하나는 달라졌어요. 이제 돈을 쓸 때마다 이걸 아껴서 아들한테 남겨야 하는데 그 생각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번 돈이고 저희가 살아갈 돈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한 번 준 돈이면 그 순간부터 자식 돈이 맞을 겁니다. 저도 준혁이에게 8년 전에 준 2억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집의 전세금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는 준혁이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한마디만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모님이 집 때문에 어려우신데 우리가 이사 가면 전에 살던 집을 싸게 들어오시게 해드리고 싶어. 전세금 4억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먼저 이야기했다면 제가 무조건 반대했을까요? 처음에는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 돈이고 아들이 장인 장모를 돕겠다는데 결국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저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노후 자금까지 꺼내 보태준 돈이 들어간 집에서 사돈에게 사실상 2억을 지원하면서도 그 돈을 준 부모에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것도 서운한데 그 때문에 자기 새집 살 돈이 부족해졌으면서 왜 부족한지는 숨긴 채 다시 저희에게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했습니다. 8년 전에 너무 많이 줘서 지금은 줄 돈이 없다고, 애가 집을 산다는데 부모가 힘이 못 대준다고, 그렇게 둘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도 가장 속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식에게 한 번 준 돈이면 그 순간부터 어디에 쓰든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저도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준 돈을 평생 붙잡고 내 돈 들어갔으니 내 말 들어. 그러는 것도 옳지 않겠지요. 하지만 자식들 잘 살라고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꺼내 보태준 돈이라면
적어도 그 돈이 들어간 집을 다른 부모에게 사실상 큰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넘길 때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허락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더구나 그 선택 때문에 자기 돈이 부족해졌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들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사돈이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이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에게 남아있는 돈만큼은 더 이상 아들에게 남겨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남든 다 쓰고 없든 그건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저와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돈 쓸 일이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 하고 좋은 날에는 여행도 가고 낡은 소파도 바꾸고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아직 아들 돈이 아닙니다. 저희 돈입니다. 저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돈입니다.